이번 시간에는 5단원으로서 첨단 기술의 세계입니다. 첨단 기술의 세계는 1단원이 제조기술이고 2단원이 건설기술, 3단원이 생명기술, 4단원이 수송기술, 5단원이 정보통신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단원으로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첨단 제조기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와 있는 기사를 보게 되면 기사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을 논하다입니다. 다보스 포럼이라고 되어 있죠. 다보스는 스위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마다 경제 석학들이 모여서 다보스 포럼을 열게 되는데요. 이때 이야기됐던 것들이 지금 주제로서 4차 산업혁명을 논하다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볼 것 같으면은 자,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 사회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산업혁명은 각각 시기마다 주요한 특징이 있어요. 자, 이 기사 내용 중에서 1차 산업혁명을 보게 되면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과정에서 물과 증기의 힘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산업혁명 시대에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기차가 움직이고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또 공장에 기계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것이 1차 산업혁명의 특징이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나옵니다. 주 에너지로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대량 생산 체제로 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어서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기 플러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컴퓨터, 정보 기술이 합쳐졌다는 거죠. 전기 기술과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화된 생산 체계를 만들어낸 것이 3차 산업혁명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4차 산업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조기술, 정보통신기술, 생명기술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러한 첨단 기술이 융합으로 이루어져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주 특징이 되겠습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라고 하는 물질이 합쳐져서 C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분야의 기술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해서 첨단의 기술들을 자, 그렇다고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첨단 기술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 보게 되면은 자, 메카트로닉스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는 것은 기계하고 전자를 섞은 융합된 이러한 합성어예요. 그리고 3D 프린팅 이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나노기술 나노기술이라는 것은 최첨단 기술입니다. 10억분의 1 크기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원자 단위의 이러한 기술을 다루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새로운 첨단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생활과 산업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보자. 자, 현재 보게 되면 로봇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도 들어와 있고 산업 현장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런 로봇들이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 활용됨으로써 좀 더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아까 첨단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메카트로닉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카트로닉스는 기계하고 전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기계의 전자 제어, 정보 처리, 통신 기술들을 응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을 메카트로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특성화 고등학교에 기계과하고 전자과, 전기과 이렇게 독립된 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기계하고 전자를 합쳐서 메카트로닉스 학과라는 다른 학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이나 기기나 부품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메카트로닉스는 5개의 중요한 요소로 구성이 되어져요. 우리 사람으로 비교하면은 두뇌라든지 팔이라든지 골격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역시 메카트로닉스도 이 5가지의 요소로 구성됨으로써 이것들로 인해서 작동되게 되어요. 그래서 메카트로닉스는 첫째 전원부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두 번째
센서부, 세 번째 컴퓨터부, 네 번째 액추에이터부, 다섯 번째 메커니즘부. 전원부, 센서부, 컴퓨터부, 액추에이터부, 메커니즘부. 이 다섯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갖춰졌을 때 하나의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가 전원부입니다. 전원부는 우리 사람으로 치게 되면은 내장에 속해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내려고 하면은 음식물을 먹어야 되죠. 음식물 속에는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어요. 이런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 내장에 에너지를 공급해 줌으로써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카트리온 X 전원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은 내장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대부분 교류 전원이에요. 건전지 같은 경우는 직류 전원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이러한 충전기, 그리고 이러한 콘센트류가 있습니다. 즉, 전원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충전기라든지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해서 바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제품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가 공급돼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겠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 근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부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메카트리닉스의 두 번째 요소는 센서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센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은 오감에 속해요. 우리가 단맛, 신맛, 쓴맛, 보는 것들, 만지는 것, 촉각 이런 이제 인간이 느끼는 감각이 있는데 이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센서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을 열게 되면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집니다. 또는 에어컨 같은 경우도 일정 온도 올라가게 되면 저절로 작동을 멈춰요. 이런 것들은 바로 센서부가 하는 일들입니다. 즉 센서부는 외부로부터 여러가지 물리적인 양이나 또는 화학적인 양 이걸 식별해 갖고 전기 신호로 바꾸어주는 이런 장치를 센서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컴퓨터부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두뇌에 해당되는 겁니다. 명령을 내리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자, 아까 두 번째 센서로부터 신호를 입력받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신호를 받아서 무엇인가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불을 켜기 위해서 밝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에어컨의 작동을 멈추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내리기 위해서 명령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 명령을 액추에이터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명령을 내리고 실질적인 실행은 액추에이터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액추에이터부가 손과 발이라고 했잖아요. 이 손발은 컴퓨터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받아요. 신호를 받아서 기계 본체의 메커니즘부, 골격 부분을 조작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액추에이터부입니다. 그래서 쳐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메커니즘부에서 실질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골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카트로닉스는 총 5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메카트로닉스 제품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많은 다양한 것들이 메카트로닉스 제품들입니다. 자, 보는 것처럼 로봇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냉장고, 비행기, 스마트폰 다양한 제품들이 바로 메카트로닉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메카트로닉스가 어떻게 활용되느냐? 자, 이 메카트로닉스는 바이오 메카트로닉스라고 해서 체외 진단기기로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지능형 메카트로닉스라고 해서 인공지능 감성 로봇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메카트로닉스 활용 분야가 대단히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이 나노 기술. 나노 기술은 아까 100억분의 1 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것은 원자 현미경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이러한 첨단 기술입니다. 자, 이 나노 기술이 만든 꿈의 신소재 중에 한 가지가 이 그래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그래핀은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래핀이 어떠한 물질이고 이러한 물질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왜 꿈의 신소재라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일단 그래핀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탄소 6개가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육각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 한 개의 두께로 이루어진 아주 얇은 막이라는 거예요. 또 이러한 그래핀이 가지는 특성을 보게 되면 전기 전도성 그리고 열 전도율이 다른 재료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왜 요즘 그 디스플레이 보게 되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들이 많아요. 또는 향후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휘어지는 이런 스마트폰 얇은 막으로 이루어진 폰이 등장을 할 겁니다. 이런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터치 패널 또는 태양 전지 등의 이런 그래핀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나노 기술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실제 현재도 우리 혈관 속을 도난다닐 수 있는 이런 나노 로봇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이지만 향후에는 혈관 속을 돌아다니는 이러한 나노 로봇을 통해서 우리 몸을 치료하고 검진하는 데 사용이 되어질 겁니다. 자, 다음은 3D 프린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실습 과제로서 3D 프린팅 하는 과정을 배웠어요. 주로 여러분들은 모델링 과정을 배웠죠.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그 모델링을 하는지 배웠고 그 모델링을 통해서 이후에 출력을 하면 되는데 출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출력은 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첨단 산업기술로서 근래 이 3D 프린팅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3D 프린팅의 과정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 과정이 모델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팅거캐드를 통해서 물론 한글 그 소프트웨어 중에 한캐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공용으로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팅거캐드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팅거캐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생활작품 또는 그 컵 또는 이름표 이러한 것들을 3D 프린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거는 이 모델링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3D 설계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는 뭐였냐면은 팅거캐드였다는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물체를 설계한 거예요. 설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3차원의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가리켜서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슬라이싱이에요. 모델링 된 거를 다시 3D 프린터가 읽을 수 있는 G코드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G코드 파일로 저장해서 이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서 3D 프린팅에 옮겨서 출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모델링 한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에 앞서서 이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여러 개의 얇은 층으로 나누어진 데이터로 변환이 되어져요. 이런 변환되어진 이런 작업 그리고 출력에 관련된 설정이 마무리되게 되면 이제 3D 프린터가 읽을 수 있는 G코드 파일로 저장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슬라이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팅 과정이죠. 자, G코드 파일을 3D 프린터 파일로 입력하게 되면은 그 파일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품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실제 학교에 있는 또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3D 프린팅을 가지고서 출력을 할 경우에 뭐 컵 하나만 출력한다 하더라도 4-5시간이 걸린다는 이러한 단점은 있어요. 물론 생산을 주로 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공장에서는 훨씬 더 대규모의 고속화된 이런
프린터를 가지고서 작업하기 좀 다르겠지만 가정이나 학교에 있는 이런 프린터를 가지고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이러한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후처리 작업. 자, 만들어진 제작물을 보완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색을 칠하거나 또는 다듬어주는 연마하는 작업, 또는 부분적으로 나온 제작물들은 조립하는 작업, 이라는 것들을 후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 있는 것은 한 가지 색상으로만 출력되는 이러한 프린터입니다. 그러나 좀 더 가격대가 높은 성능이 좋은 이런 프린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색상으로도 출력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3D 프린팅 방식은 재료에 따라서 좀 나눠집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액체를 가지고서 이것을 경화시킨다는 것은 굳힌다는 거예요. 재료 자체가 액체라는 거죠. 이것을 경화시켜서 막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분말입니다. 가루죠, 가루. 가루를 쌓아나가면서 또는 레이저나 접착기 등을 융합하면서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쓰이는 방식은 이런 고체 기반의 이런 원료를 녹여가지고서, 여기 노즐이 보이죠? 녹인 다음에 노즐로부터 이렇게 짜내서 층층이 쌓아가는 이런 방식이 가장 저렴하고 개인용 3D 프린터로서 많이 쓰게 됩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한 사례를 보게 되면 요즘은 이러한 옷 같은 경우도 3D 프린터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피자라든지 다양한 음식들을 이런 3D 프린터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노즐을 통해서 나오는 재료는 음식 재료들이 나오겠죠. 3D 프린터도 집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집보다는 훨씬 더 큰 3D 프린터가 필요하겠죠. 실제 중국에서 이런 3D 프린터로 집을 짓고 단가를 낮춘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3D 프린터 노즐에 들어가는 재료는 시멘트가 들어가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3D 프린터가 어디까지 이용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시간은 지금 강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된 과제물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등교할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